제19차 한국 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 문재인의 운명.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의 책을 봐왔는데 드디어 현직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거쳐서 현직 대통령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는데요. 우리 정혜경 기자는 좀 옛날 책을 갖고 계시네요. 좀 이렇게 새로운 특별판이라 그래서 새로 나온 버전으로 저도 옛날에 그 책을 읽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읽고 나서 어떻게 잃어버리고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을 헌책방에서 사가지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씨 비디오 키셨는데 간단히 음성을 키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의뢰에 지금 내년 기초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까 반갑습니다.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거 출마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반갑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서 각자 읽은 소감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뭐 안 읽으신 분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정부 우리가 다 경험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그냥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소회나 평가,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읽으신 분은 책 읽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정혜경 기자부터 먼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구해서 급하게 읽으신 걸로 최근에 좀 시간 내서 읽으신 걸로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밌게 읽었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글도 너무 잘 쓰시고 그리고 노무현 네네, 말씀하세요. 네, 웬만한 소설보다 재밌게 읽었고 이제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릴러로 약간 변했다 이렇게 느꼈고요. 인상 깊었던 문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를 묘사한 글인데, 노 변호사와 함께 최루탄을 맞으며 누빈 거리였다. 민주화를 외치며 이 거리에서 들어눕기도 했다. 그 거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요런 부분, 요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일단 마지막에 이제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뭐 요런 문장. 재밌게 잘 읽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랑 관련된 부분을 좀 특히 집중해서 읽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젊은 검사들이랑 같이 대화까지 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2003년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라서 전 잘 몰랐고 2003년 3월에 이제 검찰과의 대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대화와 토론을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답게 이렇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쓴 다른 책도 한번 봤는데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보면은 이 검찰과의 대화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검찰들을 존중하는 사고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고졸 출신이었던 노 대통령한테 뭐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식으로 되게 거만했다. 뭐 기득권적 사고를 벌이지 않았던 것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그 부분을 보고서 좀 굉장히 놀랐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싫어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뭐 영화 더킹 보면은 이게 검찰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장면을 보고서 막 술잔을 집어 던지면서 뭐 대학도 안 나온 새끼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전반적인 상황을 책으로 읽어 보니까 왠지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부분 또 말해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런저런 지휘를 하는 건 아주 다반사였다. 수사권 지휘라는 절차도 필요 없었고 그냥 말만 하면 됐다라고 이제 당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런 분위기를 말을 하면서 그런데 당시 수사권 지휘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평소 검찰총장에게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좀 저는 많이 놀랐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나는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의 꼬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발언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문 대통령은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적법하게 했는데 윤 총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뭐 아무튼 이런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이때 검찰에게 느꼈던 이제 문 대통령이 느꼈던 약간 안 좋았던 감정 때문에 지금의 대선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있나. 네,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김빈 대변인 들어오셨습니다. 김빈 대변인 오늘 그 공덕역 7번 출구에서 구세군 자원봉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뭐 괜찮으신가요? 추운데 2시간이나 서 계셨던 건데. 간단히 짧게 본인 네. 소개랑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빈이라고 합니다. 신성장학파의 스터디에는 오랜만에 참가하는데요. 저는 주로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영화번개에는 참석을 잘 하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구세군 자선 냄비 아시죠? 그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를 공덕역 7번 출구에서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이제 밥도 너무 추워가지고 순댓국 하나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이랑 이제 밥 먹고서 지금 들어와서 오자마자 오늘은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책이어서 특별히 또 왔습니다. 근데 딱 마침 들어왔는데 우리 영화번개 친구인 정혜경 기자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날 잘 들어가셨죠? 예, 반갑습니다. 네. 날 아니, 너무 그 샴페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직도 지금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나중에 꼭 다시 그 샴페인을 먹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민 대변인 그 구세군 제가 아까 한번 잠깐 들려서 좀 10,000원이라도 제가 늘까 하고 옷까지 챙겨 입었다가 너무 추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춥더라고요.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입이 네. 얼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입 따로 놀고 손 따로 놀고 막 종 이렇게 하는데 종이 얼어가지고 종도 아이고, 부서지고 막 아이고. 요즘에 휴대폰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딱 교통카드 티머니도 할 수 있고 제로페이로도 기부를 현장에서 딱 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들으시면 경천동지할 세상인데 그게 기계가 얼어가지고 기계가 얼어서 막 잠시 작동이 안 되는 뭐 이런 좀 추웠어요 참. 그래도 마포 주민분들이 네. 제가 이제 구세군 본연에서 들었는데 강남역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하셨대요 오늘. 그러니까 강남역은 이렇게 그 같은 시간 더 오랜 시간 했는데 한 10분 정도 기부하셨는데 마포는 진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50분 정도가 직접 현금, 뭐 티머니, 뭐 휴대폰 요거 기부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시는. 마포 셀럽 우리 김민 대변인 덕분에 이제 마포 짱. 구세군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아유, 김 대변인 이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 옛날에 읽으셨죠? 옛날에 읽었죠. 옛날에. 2012년에 막. 네. 그 기억이 좀 나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잘 안 기억이 나요. 나요? 느낌이나 소감도. 잘 안 나고 이게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또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겹쳐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분의 이제 삶의 궤적은 어느 정도
뭐 자세히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음. 알고는 있어서 하여튼 네. 근데 아까 그 정혜경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생각나고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그랬지. 네,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단편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박한창 위원장 혹시 기억나세요? 이 문재인의 운명 혹시 읽으셨는지 또 안 읽었더라도 소감. 저도 책을 가지고 다 읽었었고요. 옛날 책으로.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있었던 대선 전에 그 윤어준 씨가 썼었던 그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또 문재인 그 당시 그 예전 김어준이지, 김어준. 김어준, 닥치고 윤어준이 정치. 아니라 김어준님의 그 책을 통해서 봤었었는데 굉장히 약간 문재인 대망론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 삶의 궤적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고 듣다 보면은 그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분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천호선 대변인님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때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렇게 대화 같은 것들을 그 이제 그런 수석들 이런 토론을 잘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일화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인품이 엄청 훌륭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 여야를 떠나서 다들 공감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목차라든지 간단하게 내용, 정책적인 비전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약간 본인께서 잘 아시는 이제 검찰이나 법 쪽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쓰신 부분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전문 분야가 아니실 수도 있는 경제나 외교 통상 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미 FTA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들을 하셨었다는 게 좀 보이고 이런 게 약간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예,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많이 읽지 못해서 내용을 좀 많이 들으러 왔고요. 네, 좀 내용 더 많이 듣고 이따 또 할 말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황순식 그 대선 출마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정의당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황순식 전 후보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잠깐 켜고 본인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황순식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잠깐 또 오늘 10시 전에도 10시에 한 적이 있었었나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잠깐 들어왔는데 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그 정의당에 지금 있고요. 현직은 이제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오늘 좀 사실 문재인 운명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요. 오늘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왔고요. 잘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랑 동갑이신데 대선을 출마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분입니다. 우리 최용님 씨 들어오셨는데 뭐 간단히 음소거 켜고 소감 얘기 가능한가? 최용님 씨 옆에 또 테리가 달렸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잠깐 음소거 켜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한송현 씨. 한송현님 들어오셨습니다. 민주당 남양주 당원이시고 우리 또 저를 초대해서 그 특강도 시키셨던 한송현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병지역구 여성위원장 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대변인 됐습니다. 예. 비상근이요. 예. 상근 아니고 비상근. 그냥 저는 그 웬만하면 시간 되면 꼭 이쪽은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10시여서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왔고요. 책은 안 읽었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너무 유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경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김시경 선생님. 가능하시면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왔다 또 튕기셨나? 아까 들어와 계셨는데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정화 선생님. 이정화 선생님 지난번에도 한번 모임 들어오셨었는데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음소거 켜고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이정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네네, 자기소개만.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고졸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배운 사람이 어떻게 검찰 그렇게 지금의 검찰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널리 알려가지고 밝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천민호 씨 혹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읽으셨나요? 천민호 씨 읽으셨으면 간단히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아, 저는 오늘 그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러 왔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책은 안 읽으신 걸로 그럼 패스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기 소개하신 분 중에 최승재님 혹시 문재인의 운명 읽으셨나요? 최승재님. 그리고 김민수님 혹시 문재인의 운명 읽으셨나요? 오늘은 뭐 책을 읽으신 분보다는 그냥 들으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책은 읽어보진 못하고요. 아, 어쨌든 네네. 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제가 앞으로도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오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좀 많이 들어보고 제가 이제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박정훈 님도 그 책은 읽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책은 읽지 않았지만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짧게나마 유튜브로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다라는 그런 검색을 해서 많이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도 아까 정혜경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인상적인 그 부분이 저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저는 국민의힘 청년당원인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는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국민의힘 청년당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호의적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처음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듣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한 만큼 많이 실망한 부분이 커서 그런 좀 부분이 있다는 점 좀 제가 좀 이해감이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왜 운명이냐라는 책을 제목이 왜 그렇게 운명이라는 책이라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숙제로 받아들였다 하면서 짧게나마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로 동고동락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좀 안 좋게 봤는데 그 몇 구절을 이제 듣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뭔가 되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살아왔던 정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어렸을 때 그런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형제들이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함경 도민회나 뭐 함흥 무슨 그런 도민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 알겠습니다. 뭐 북한에 연고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막 태극기 부대 막 어르신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렸을 때 막 북한에서 넘어왔고 북한에서 왔다 갔다 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 왜 하는 건지 저는 아니 그게 이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맞는 이제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태어나신 게 맞는데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그런 바 이제 이른바 그 유명한 그 함흥 그 철수 흥남철수 흥남철수 사건 때 그 미군 그 배를 타고 그렇죠. 그 한국으로 그 이렇게 탈출하신
이제 그분이 만삭인 채로 피란민이죠, 피란민. 문재인 대통령을 그 뱃속에 어머니가 넣은 채로 이렇게 돌아왔던 거죠. 한국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북한 출신이라는 얘기가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안은 북한 출신인 게 맞는 거예요. 실향민인 거고. 그래서 함경북도 뭐 도민회 이런 데에서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해서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 뭐 그 당시 넘어온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되나요? 어쨌든 2만 명이 아니라 2천 명이었나? 어쨌든 그 배의 전쟁 물자는 모두 버리고 대신 사람을 태워서 피난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부산의 영도구 있잖아요. 부산의 영도구. 거기가 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인데 피난민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그쪽으로 그냥 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관광지인 거기 뭐죠? 그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했던 그 빽빽한 그 영도의 거기 그쪽이 다 피난민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와서 땡전 한 푼 없이 그때부터 이제 삶을 시작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영도에 살았고 지금의 영도구가 된 거예요.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장면 그렇죠. 그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태극기 할아버지도 틀린 얘기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북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그때 피난 오셔갖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되신 분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10만 명이네요. 10만 명. 그렇죠. 그 10만 명. 아이러니하게 그 국제시장에서 그 배 선장에게 피아님을 대피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한국인 박사 역할이 이제 김무성 국회의원의 아들이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아버지겠지. 김무성의 아버지겠지 아마. 김무성이 아버지인 거죠. 김무성의 아들인 거죠. 할아버지. 아들이 조그만 애가 살아있어요. 네, 아들이 그 배우거든요. 네. 영도구 그 출신이세요. 배우. 네, 그 배우가 김무성 의원 아들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읽은 걸 바탕으로 일단 좀 책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소감을 좀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할게요. 저는 이 문재인 운명이라는 책을 2번 읽었는데 그 정혜경 기자님이 갖고 계신 그 옛날 버전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 읽고 그때도 야 이거 되게 잘 썼다. 이분이 이게 문장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요번에 특별판으로 이제 새로 나온 거 다시 한번 헌책방에 듣고해서 쭉 읽으면서 좀 느낀 건데 되게 문장이 잘 썼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책을 양정철 비서관이 대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쓰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면 이렇게 쓰듯이 딱딱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변호사 시절에 구술을 좀 한 거를 법무부인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구술을 한 거를 양정철 비서관이 글을 좀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윤문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사실상 대신 써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시 보고 또 최근에 이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강민석 대변인이 쓰신 거. 이것도 같이 보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문학 소년이었더만.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할 게 없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되게 공부를 잘한다고 자신을 해서 약간 방심했던 거지.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은 경희대를 가셨는데 대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쓴 그 연설문도 저는 신동호 비서관이라는 그 한양대 출신의 그 시인 등단하신 분 그분이 다 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문장을 예쁘게 써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읽기만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이해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학적 소양이 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글을 문학적으로 쓰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글도 이제 되게 논쟁적으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말과 글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에 이른 분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은 뭐 본인도 책에서 얘기하지만 말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순발력 있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글을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쓰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 읽으면서 다시.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은 뭐 불우했죠. 그 흥남철수를 통해서 되게 아무것도 기반이 없이 가난하게 그 한국에 왔고 아버님도 사실 한국에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죠. 뭐 사업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뭐 실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되게 가난했고 근데 가난한 와중에도 어머니가 또 그 시절에 대부분 그렇듯이 어머니가 또 집안을 잘 붙잡고 그 얼마 전에 그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임기 중에 돌아가신 그 어머님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집안을 끌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이 공부를 되게 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 거고 사실 어린 시절에 관한 이 책의 구성은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의 얘기를 시작해서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로부터 쭉 이렇게 과거 회상이 되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라고 하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을 공유한 사이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나이도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어린 시절 회상의 중요한 부분은 운동권 얘기죠. 이제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유신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두환 50의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을 쭉 하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유신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군대를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워낙 그 피지컬이 훌륭하신 분이었다 보니까 젊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워낙 체력이 좋고 피지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특전사로 특전사로 배치가 돼서 그것도 공수부대 공수부대는 진짜 특전사에서도 사실 최고의 에이스들이 가는 힘든 그런 부서고 그래서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도 그 수습하는 과정에 현장에도 투입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사단장이 전두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환 장군 밑에서 사병으로 무슨 표창장도 받고 뭐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조금만 늦게 군대를 갔으면 5.18 때 투입될 뻔했던 거예요. 5.18 때 공수부대가 진압군으로 투입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군대를 빨리 제대하셔가지고 그 5.18 때 투입되는 걸 피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오공정권하고는 그런 악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복학하고 나서도 민주화 운동을 또 다시 하다가 이제 뭐 자꾸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러니까 집에서 걱정도 하고 이러니까 또 법대였고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를 또 되게 빨리 붙죠. 1차를 붙은 상태로 민주화 운동을 또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유치장에서 2차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고시 합격이라는 건 지금처럼 1년에 1000명씩 2000명씩 뽑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1년에 50명 뽑고 뭐 이러던 시절인데 이때 사실은 고시를 합격했다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 머리가 좋고 이 시험 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실 경희대 간 것도 망해서 경희대 갔다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분히 남잡고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갈 만한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고졸인데 고시를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법고시 붙은 뭐 박원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연배인데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이 시험 보는 능력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요구하던 그런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다. 일단 요거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고 고시를 붙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 판사 임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운동권 경력이 발목을 잡아서 판사가 못 된 거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가 됐었죠. 판사가 됐는데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때려치고 나온 케이스고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와이프 뭐 권영숙 여사의 장인 좌익 전력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판사를 금방 그만두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려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이렇게 운동권 경력 특히 이제 사실 3차 최종 그 면접 때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반유신 운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면접관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일종의 사상 검증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 운동권 출신인데 너 이게 아직까지 군사 정부였는데 법조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거기서도 또 소신 있게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3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3차는 사실 웬만하면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면접은 거의 통과 의뢰였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대신 이제
그게 발목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판검사 임용은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변호사로 가게 됐고, 뭐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서도 제한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 합격 자체가 워낙 이렇게 소수의 그 인재였기 때문에 대형 로펌도 갈 수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런 대형 로펌은 가지 말고 이렇게 정말 일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자. 물론 뭐 의식적으로 인권 변호사를 지향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아니고 그냥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 이제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김광일 변호사인가 뭐 누가 송기인 신문가 누가 소개를 해주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다 해서 소개를 해줘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났고, 노무현 변호사가 그 법무부의 부산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그 로펌에 같이 이렇게 동료 변호사로 같이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로펌이 그 사무소가 인권 변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민주화운동과 불임 사건 이후로 뭐 인권 변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타이밍에 합류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권 변호사를 쭉 사게 되신 거고. 네, 말씀하세요. 추가하고 싶은 말씀 네.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시 합격 자체도 어려웠지만 사법연수원을 수석의 성적으로 수료를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2전력 때문에 수석으로 되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대법원장인가 법무부 장관한테 뭐 상 받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석으로 수료를 한 걸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를 드리고 싶었고, 판사 임용도 저희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단 수석부터 이제 1등부터 쭉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 좋은 사람들은 판사를 무조건 가고, 판사를 못 간 애들이 검사를 가고, 이제 그것마저 다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로펌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기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로펌으로 변호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판사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그런 것들은 존재했다. 네, 이거를 추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간 공부는 진짜 잘하시는 분이야. 그 머리 아주 탁월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암기 능력, 그리고 또 옛날에 고민정 그 의원님 대변인 시절에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게 문자 중독이라는 거예요. 문자 중독. 그렇게 뭐 계속 뭘 읽는다는 거야. 뭘 계속 읽고 책도 많이 보고 뭐 문서도 많이 보고, 하여간 뭐 그런 분이신 건 그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탁월한, 그 동시대에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죽이 맞아서 인권 변호를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부산에서 이끈 지도자 그룹이 된 거죠. 왜냐면 그때 30대에 되게 젊은 또 몇 명 안 되는 변호사, 부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이 딱 이렇게 우뚝 있었던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앞에서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연설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묵묵하게 뒤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88년 그 총선 때 김영삼이 이제 부산에 있는 명사들을 쫙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영입 제안이 갔던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 뭐 김광일, 뭐 그때 이제 부산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들 다 영입 제안이 갔는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변호사 자격이 아마 그 재판 뭐 소송에 얽혀갖고 정지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변호사도 못 하는데 그 정치라도 해야 노동자들 편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치로 뛰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출마하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정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치는 안 하고 대신 이제 쭉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치는 안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하면 같이 선거 돕고, 그러면서 또 그 법무부인 부산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 계속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포트하면서 그때 뭐 이호철 뭐 수석 이런 분과 함께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이제 묵묵히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 14년 정도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정치를 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부산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문재인 그 수석을 끌어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민정수석을, 처음에 시민사회수석을 먼저 했나? 시민사회수석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나? 아니면 민정수석을 하고 시민사회수석을 했나? 뭐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민주화운동 인권
이런 걸 많이 했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전문 분야 아니냐 좀 맡아달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맡았고 시민사회 수석도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인맥과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또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대통령이 워낙 간곡하게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날 대통령 만들어놨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버전 좀 달래 어쨌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고 중간에 뭐 이렇게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아침 7시에 출근하고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이 맨날 일하고 이러니까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40대 후반 그 나이에 청와대 들어가서 그 경무에 시달리면 우리 김민 대변인도 청와대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그 보통 극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도 길 뿐더러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이빨이 근데 막 다 대통령님이 빠져가지고. 제일 쌩쌩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아니 그때는 그때 당시도 생각하지, 그랬대요. 그래요? 시민사회 네. 수석 하실 때도 워낙 잠도 별로 없으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특전사에 그게 몸이 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지 체력이 좋으신 분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또 체력이 등산을 정말 또 워낙 좋으신 분. 등산도 등산 그 매니아고 이러니까 뒷산 그 마루랑 계속 그 매일매일 걸으시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빨은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건 이제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다 임플란트 해놓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쉴 때는 히말라야도 갔다가 근데 히말라야 등정 가서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또 접하게 되는 거죠. 그거 접하고 다 접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고 다 접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탄핵 재판 또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를 2번 해준 거죠. 탄핵 때도 변호하고 퇴임 이후에 그 이제 사건 박연차 사건 때도 역시 변호사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노무현의 변호사 역할을 또 항상 하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이제 민정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말에 마지막 해 비서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서거 이후 그 퇴임 이후까지 계속 이렇게 그 측근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서거 이후에는 장례 실무를 또 담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이렇게 맡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확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게 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정치권으로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정치권으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2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양정철 비서관이고 양정철 비서관은 사실은 참여정부 때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사실은 이호철 수석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유명한 이슈가 됐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호철 수석의 뭐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행동대장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실무자 그룹에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정치는 안 하지 이러면서 이제 양산에 집을 짓고 이렇게 그 장례 다 마치고 해서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확 치솟고 이제 친노 세력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본인이 공식적으로도 언급했고 한명숙 총리였어요. 한명숙 총리의 어떤 그런 여성적인 리더십이나 포용성 이런 걸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좋게 봤고 또 임기 중에 마지막 총리였기도 하고 그래서 한명숙 총리를 되게 띄워주고 싶어 했는데 뭐 사실 한명숙 그 사건에 얽매이면서 오히려 감옥 가시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활동이 어렵게 됐고 유시민 장관도 굉장히 좋아했죠. 유시민 장관은 이 노무현 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봉화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손도 들어주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좋게 봤잖아요. 노무현과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유시민 장관을 굉장히 띄워줬는데 유시민 장관은 희한하게도 민주당을 너무 싫어했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른바 난닝구 백바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의 동교동계스러운 그런 정치를 너무 싫어해서 오히려 본인은 정의당으로 그 통합진보당을 자기는 진보정당을 진짜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정희 씨랑 이제 그 심상정 씨, 그 유시민 이렇게 거기 노회찬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거에 뛰어들었고 그게 나중에 정의당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정의당으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경기 은퇴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측근은 안희정 이광재였죠. 안희정 이광재였는데 안희정 이광재는 완전 한 세대가 어린 참모 그룹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선을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펙을 좀 더 쌓아야 됐고 그래서 안희정은 충남지사로 가고 이광재는 강원지사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정희 씨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500만 명이 추모를 하는 그 뜨거운 추모 열기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대선 주자로서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2012년 상황에. 2012년 상황에 그런 상황이 없었고 안철수 씨가 있었는데 안철수 씨는 대선 출마를 너무 늦게 했고 그리고 이제 친노와는 특별한 연관이 없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양정철 비서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 잣대 완전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거기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농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문재인 그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농성을 해가지고 정치 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억지로 정치판으로 끌어낸 거죠. 그리고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쓸 때 약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를 먼저 쓰고 양정철 비서관이 약간 윤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을 좀 예쁘게 다듬는 정도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의 운명 쓰는 작업을 이렇게 하면 사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몇십만 부가 팔리면서 대박이 났고 그 책의 인세로 2012년 대선을 치른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대통령 선거를 나왔겠습니까? 이 인세가 이게 몇십만 부가 팔리니까 이걸로도 몇 억이 막 이렇게 인세가 들어왔던 거지. 그 돈으로 사실은 대선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다 말고 문재인의 운명 책이 서점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아이고 고마워라 이러면서 책을 이렇게 안고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책이 되게 효자 노릇을 한 거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양정철 비서관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외부에서 그 연구원장도 하시고 민주연합 연구원장 하시고 2020년 총선에 공천을 뭐 거의 뭐 이렇게 양정철 원장님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내 실세로 이렇게 여겨졌던 이유는 무관의 제왕인 거죠, 사실상.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을 양정철 비서관이 상당 부분 이끌어낸 뭐 이제 공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는 아까 박한장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닥치고 정치라는 책에서 그리고 또 그 팟캐스트에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에서 그 문재인 비서실장을 지목을 한 거죠. 사실상 이렇게 특히 그 장례식 노무현 대통령 노제 그 장례식 상황에서 백원우 의원이 살인마 이명박 뭐 이러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헌화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만하라고 주저앉히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사과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김어준 씨가 방송으로 보면서 그걸 김어준 이렇게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도 딱 촉이 온 거야. 아, 저분이 뭔가 대통령스럽다라는 저분이 뭔가 노무현의 후계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김어준이 팍 하고 받았고 그거를 나는 꼼수다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나와야 된다 라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재인을 끌어낸 건 양정철이라면 대중들에게 문재인을 대선 주자로 어떤 부각시킨 건 김어준 씨였어요.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워낙 인기가 있을 때라 거기서 김어준 씨가 사실 안철수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문재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그 사람이 전혀 사실 정치인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비서실장으로 생각했고 그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선 주자가 된 경우도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사실은 김어준 씨의 어떤 그런 그 언급을 통해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정철과 김어준이라고 하는 어떤 두 명의 어떤 정치권 내외부의 그런 그 인물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나는 정치를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는 그 운명인가 보다. 내가 진짜 하기 싫었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 운명에 나는 꼼짝없이 빠져 이렇게 사로잡혔다라는 걸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 끝나잖아요. 아까 정혜경 기자가 언급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 왜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이다라고 하는 유서에 나오는 그 운명이다라는 문장을 그 유시민 작가가 정리하면서 자서전 제목으로 달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제목으로 그걸 이어받아서 사실은 이제 이 운명이라는 책을 제목을 운명으로 다른 거죠. 사실은 이 책은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의 자서전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까지가 쓰여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까지 돌아가신 딱 거기까지가 책의 내용이라 정계 입문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룬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열기가 뜨거울 때라 사람들이 다들 너도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조각의 지식이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 연구, 노무현 대통령 공부 열풍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됐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모든 측근들이 다들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회고하는 수많은 회고록들을 써낸 거예요. 외교안보 참모, 정치권 참모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분들은 다 회고록을 써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록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던 시기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고 5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친구라고 직접 직목했던 문재인 변호사의 책이 나오니까 다들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으로 사서 받고 근데 이게 책의 퀄리티가 의외로 굉장히 좋았던 거지. 왜냐면 문장도 되게 좋고 내용도 나름대로 되게 알차게 이렇게 노무현 정부 5년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정치인들이 쓴 자서전이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자기 자랑 일색인 경우가 많고 분량도 뭐 그렇고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치인이 쓴 자서전 치고는 굉장히 양질의 문장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그 감옥에 민주운동 하다가 닭장차에 갇혀가지고 이송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송되다가 별 생각 없이 뒤를 이렇게 창문밖에 쓱 파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송되는 걸 알고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제이나 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근데 말은 못하고 말해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오는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도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찔끔 이렇게 이제 그런 감동적인 이렇게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의외로 굉장히 높은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또 정치권의 정치인으로 그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는 좀 한번 읽어볼 만한 한국 현대사의 기록으로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록으로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제 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 그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의 문재인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의 문재인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퇴임하고 나서 저는 회고록을 다시 쓰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재인의 운명을 징보를 하던가 아니면 2권을 내던가 왜냐면 1권에 이미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적절한 시점에 회고록을 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의 운명 2권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당장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강민석 대변인이 쓴 이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이 그나마 물론 인물도 1년 몇 개월 정도밖에는 같이 안 하셨지만 특히 이 코로나 그 발발 이후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강민석 대변인이 되게 소상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거의 끝까지 다 읽었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서 아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은 제가 이제 황준식 후보님 나가시네요. 빠이빠이.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소감을 추가로 얘기하고 끝내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모들이 낸 여러 권의 책이 있잖아요. 여러 시각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낸 책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문재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게 엇갈립니다. 그 아까 김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뭐 되게 활력이 넘치게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평가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이 동년배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연배에서 참모로 활동했던 분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김병준 지금 저쪽으로 넘어간 김병준 전 비서실장이죠. 전 정책실장이죠. 이분의 평가는 사실 굉장히 박한 거. 여러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죠. 오히려 노무현을 배신하는 건 문재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노무현의 배신자는 문재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도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격을 했었죠. 이게 뭐냐면 그 외교안보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생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토론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북한에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해서 북한에 실제로 국정원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민수 장관이 아니 세상에 북한은 우리 적국인데 아무리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 뭘 물어봐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걸 지난 대선 국면에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발간되면서 그게 되게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판단력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논란을 일으킨 계기도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동년배 참모들은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로서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역할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이 또 한편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른바 문재인 무능론이 한편에선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을 좀 추가를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정을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사실 그런 걸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한각에 의전적으로 이렇게 무슨 행사 때는 가끔 얼굴 비치고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으면은 얼굴 비치고 BTS가 상 받으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숟가락 얹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뭐 강아지들 이렇게 풍산개가 된 강아지 7마리 나오면 그거 사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나 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기는 피해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윤석열하고 추미애 싸울 때도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고 언급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약간 국정에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대님 기회 드릴게요. 당연히 기회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이분이 굉장히 현안을 열심히 챙기고 특히 코로나라든가 저는 마지막 임기 올해 초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 동안 대한민국을 뭘 변화시켰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3가지 위기와의 싸움이었다.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 위기. 취임하자마자 2017년에 사실 김정은이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큰 위기였는데 그걸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의 무역 제재, 무역 보복. 그거를 또 해결하느라 또한 1년 동안 소부장 산업 이렇게 하느라고 챙기느라고 정신없었고, 그게 좀 정리가 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또 코로나 위기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코로나 위기와 어떻게 싸웠는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 강민석 대변인이 이 책에서 정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안을 열심히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고, 근데 그런 게 참 이렇게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사실 잘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 언론은 정치 싸움에 관심이 있는데 그 정치적인 갈등, 싸움 이럴 때 사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현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고 본인이 나서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다 밝히고 정리하고 기자들하고 막 토론도 막 하고 뭐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논쟁에 막 뛰어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논쟁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그 논쟁 속에 들어가서 막 정리를 해내고 뭐 권력투쟁을 야당하고 싸우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갈등으로부터는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국정 현안을 챙기는 스타일로, 민생과 현안을 챙기는 스타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던 것 같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었나, 뭐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그런 소부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날그날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날그날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나고 나면 별로 이슈가 안 되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라 역사의 기록은 잘 안 남죠. 그날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뭐 그런 뭐 신천지 사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막 이렇게 내부에서 치열하게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뭐 빨리 하라고 막 재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이 책에 보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사실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대통령이 아니어도 총리가 하든 뭐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별로 뭐 이렇게 큰 기사거리는 아닌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사화는 잘 안 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토론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지금 왜냐면은 윤범기 기자님이 저희 끝났습니다. 거의 제 얘기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그냥 바로. 그래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안을 되게 열심히 잘 챙긴 거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큰 변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환수라든가 그런 어떤 아니고 또 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그 대한민국을 어떤 기존의 어떤 틀과 크게 바꾸는 그런 어떤 구조적 변화 또 혹은 이제 대연정 제한이라든가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사실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많이 그걸 대통령 아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시도하고 사실은 일상적인 현안은 총리한테 많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를 책임 총리제라고 해갖고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서 현안 해결은 총리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 아젠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이 일으켰죠. 근데 그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현안 위주로 그때그때 당면한 현안 위주로 문제를 많이 그 업무를 하신 것 같고 그에 비하면 이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는 그런 어떤 대통령 아젠다는 그 국가 전환 아젠다랄까 의제는 뭐 검찰 개혁 정도 검찰 개혁은 본인의 또 전공 분야니까 뭐그 정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그런 거는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 소감은 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의견을 또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대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윤범기 기자님이 워낙 많은 내용을 진짜 스피디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순간에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순간 이렇게 약간 첨언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먼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까 그 김병준 정책실장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그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언론에서도 잘 이것이 정말 뭐 그냥 무능론 아니면은 유능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론 그 국회와 달리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을 통해서만 언론이 청와대 인사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정보를 되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 자체도 그리고 뭐 회의라던가 지금은 좀 많이 오픈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파악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와서 느낀 그러니까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일단 그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 하셨고 민정수석 하셨고 비서실장 하셨고 점점점 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면서 국정의 많은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자리와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어요. 근데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하지만 정책실장은 정책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과 뭐 국회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내리는 판단과 정책실장은 사실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책실장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 연구해야지. 정책 연구하는데 바쁘잖아요. 사실 정책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김병준 그 정책실장의 지금 인터뷰와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도 나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그 지역위원장도 내려놓고 그냥 교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운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운명인 거고 김병준 정책실장은 나의 두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쓰일 수만 있다면 그걸로 해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 다른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송민순 장관님도 비슷해요. 그 외교안보 정책 비서관을 했나? 외교안보 정책 보좌관을 했나? 이럴 거예요 아마. 외교장관 하기 전에 외교부 장관 하시기 전에 그분이 그 이제 외교안보 통일 이쪽에 관한 그 보좌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현안은 오직 외교안보 통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무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아는 모든 법조인 등과는 아주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법은 자기가 필요해서 했던 것이고 이분은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나시고 감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또 식물 박사잖아요. 식물 박사. 모르는 식물이 없으세요. 청와대 내부에 있는 모든 식물에 대해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야, 뭐 임종석 비서실장 있을 때, 임 비서실장 이거 무슨 식물인지 알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풀 이름을 알게 뭐야? 막 이러는데 막 풀 이름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서 자생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순수 토종이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감성에서 오는 문체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분의 품성이 정치와는 자기는 맞지 않다고 아마 정말 뼛속까지 제일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부터 이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안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에 그때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IMF 이후에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통합시키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경제를 회복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대전환 뭐 이러한 거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한 정책을 썼던 거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진 시대적 소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었겠죠. 그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뭐 지금 있지만 그 당시 그러한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빚도 많이 갚았고 그때 수출 무슨 몇억 불 달러 그것도 최초로 달성했고, 그래서 경제 회복을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룩했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2017년 대선을 딱 살펴봤을 땐 그때는 뭐였냐면은 그 바로 전 정권이 뭐였어요? 바로 부패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패 정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로 가득 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정부나 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그것들을 안정시키거나 하는 거에 첫 번째 과제였고, 그 다음은 사실 빈부격차 해소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하고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해소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줬다는 성과는 사실 가처분 소득이 멍미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빈부격차를 지금 우리 뭐 잘 살아보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켜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거셨고, 그래서 그 삼두마차가 있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또 뭐였죠? 하나가 혁신성장. 네, 요 세 개의 삼두마차가 대한민국을 굴러가게 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사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셨고, 그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거, 아까 누구시죠? 박정훈 당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해요. 뭐 되게 실망했다. 근데 사실 내로라 하는 모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40패스 구수든 뭐든 뭐 차석이든 수석이든 다 그런 분들이 정치에 모여서 왜 그걸 못할까? 그래서 저도 되게 밖에 있었을 때는 궁금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저도 짧게 있었어요. 1년도 좀 못되게 있었는데 지난 6년간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많은 의원님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 유신헌법 이후에 이 고질적인 기득권 위주의 행정 시스템은 5년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공무원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200만 공무원을 바꾸기에는 그냥 대통령 한 사람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400명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20년 집권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나는 니네가 20년 동안 헤쳐먹으려고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를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했으니까 경제성장이니 뭐니를 그냥 한 거죠. 사람들 착취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사실 내일만 잘하고 살면 해피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정치가 나의 앞길을 바로막는 것 같고 정부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전 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정치 고관여층만 4050 중심으로 되는 고관여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30부터 해서 전 계층 그리고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국가의 굴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투표를 제대로 하시면 그리고 좋은 정치인을 뽑으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한 10년, 15년 내에 바뀌지 않을까. 또 이재명을 찍고 또 그다음에 또 민주당 찍고 계속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이제 저는 사실 대통령님만 보고 민주당에 온 거잖아요. 정말 대통령님의 눈망울만 보고 문재인 왔어요. 영입 인사지. 진짜 저는 사실 저도 만약에 약간 서당계 3년이라도 했으면 정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대통령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들도 정치를 하시니까 나도 믿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자 어쨌든 근데 제가 보아온 그 분은 진짜 전무후무한 품격 있는 대통령이셨고 진짜 앞으로 한 20년은 되게 구경하기 힘들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직에서 모신 참모기 때문에 그 참모 이렇게 좀 이렇게 봐가지고 찬스를 봐서 이렇게 거 이해하겠습니다. 만 이제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도 많이 있죠. 사실은 부동산 인상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양극화, 빈부격차 오히려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박정훈 씨도 그 부분을 채팅으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자, 그렇죠. 그 얘기하는 와중에 김보람 씨 들어오셨어요. 저희 스터디 원래 멤버인 김보람 씨 들어오셨는데 아직 이동 중이신가요?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잠깐 자기소개하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집이야 아니면 이동 중이야?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책을 지금 아까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네. 예. 그래서 책 읽은 소감이나 아니면 얘기 들은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예, 책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만남과 또 대화와 여정과 또 이별과 또 그런 고뇌와 선택과 이런 것들을 진짜 절절히 이렇게 저도 이야기로만 듣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책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거를 임원기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해설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빈 대표님께서 또 더더욱 또 그런 또 안녕하세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몰랐던 사실들을 되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지만 원리 원칙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치랑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정말 또 그런 진짜 이거를 운명이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결단을 하셨고 그거를 또 헤쳐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임영빈님 들어와 계신데요. 임영빈님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잠깐 키고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윤범기 기자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리고 무슨 인연을 이- 맺었죠? 저희가 어떤 언제 인연을 맺죠? 맺었냐면 김광진의 날개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 제가 날개로 초대를 해드렸죠. 김광진의 제가 팬클럽. 기억하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오늘 여러 곳에 그 단체 톡에 이걸 올리셔서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날개로 초대를 해드렸기 때문에 A상 들어왔는데 너무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러세요? 이 운명이라는 책을 사실은 선물을 해주신 분이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분이 책을 저한테 여러 권을 선물을 하셨는데 책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분이 선물해 주신 책들을 이렇게 제 책장 바로 보이는 곳, 제 가장 아래에 이렇게 놓고 거기를 이제 그림으로 가려놨었어요.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면은 두 분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지역에서 이제 전해철 지금 현 장관님에 의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장관님이 이제 국회의원에 계실 때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오셨는데 그날 저의 첫 인상은 어떻게 저런 분이 정치를 하지 할 정도로 너무 패기도 없으셨고요. 근데 그날 오신 그 박지원 지금 현재 그 원장님이요. 그분은 너무 패기 넘치게 그 연세에 너무 멋지게 하고 가가지고 내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를 하러 왔는지 박지원이 그분이 대표가 되기를 지지를 하러 왔는지가 헷갈릴 정도로. 전당대회 할 때. 네네. 네,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996년도에 이제 페스카마라는 그 배에서 산상에서 그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이 났었잖아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변호했죠. 우리 이제 자국민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들한테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론을 하셨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아마 감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감형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타산적이지 않게 했다는 부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되셔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게 우리 김광진 비서관님이 이제 정무실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한테 수석은 아니고 그냥 정무비서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이제 올라오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가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신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저도 이제 한때는 정치를 꿈꾸기도 했었던 그런 지역 정치를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너무나 멋있게 대통령을 해내고 계셔서 지금은 뭐 거의 대통령님의 완전히 1등 팬이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발언권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것은 앞으로 윤범 기자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자주 참석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어와서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모이신 분들은 주로 그 40% 안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지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오늘 끝나기 전에 47%. 그렇죠. 47%. 어쨌든 50%는 지지 안 하는데 지지 안 하는 50%를 대변해서 마지막으로 박정훈 씨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죠.
박정훈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이게 또 너무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원사이드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한쪽으로만 네네. 또 논의가 쏠릴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네네. 박정훈 님께 네네.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빈 대변인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 좋았고,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회를, 더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되기 위해서 더 갈아엎었다고 보시면,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탄탄하게 좀 이제 다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내적 정세 문제 때문에 그걸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대통령인 것 같고, 지금 김민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신 게 너무 너무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미디어로 보고, 그냥 내 삶으로 보고, 얼마 전에 그 박한창 님이랑도 얘기 나눴지만, 지금 20대들이 희망을 못 가진다. 다 동감하고 있고, 뭐, 제 주위에도 뭐, 동생들 보면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만, 되게 삶이 힘든 친구들 있고, 저 역시도, 저는 하층민으로서 저는 덕을 많이 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떤 정권이 또 연합권 또 대한민국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최홍님 씨 마지막으로 그래도 소감 좀 가능하실까요? 네. 계속 네네. 듣다가 저는 이제 직장인이고요. 그 무역협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최영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은 윤봉기 기자님 소개로 들어오곤 있는데 그 애가 잔 이후에만 좀 할 수 있어서 늦게 들어왔고요.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다와 승부사 문재인을 일단 둘 다 읽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 운명이다의 지필 맞췄을 시대의 그 문 대통령과 그 문재인 후보죠. 그리고 이제 승부사 문재인에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의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임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봐왔지만 그걸 숙성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시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셨던 것 같고, 근데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당대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권력을 움켜쥐는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단단해지시고, 그 정치적 감각도 그 승부사 문제에 나오는 몇몇 대목, 예를 들면은 마스크 강조한 거라든지, 재난지원금 발표 시기 관련해서 뭐 지급하기 위해 5월 3일의 날짜를 먼저 지른다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듯이 감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2012년 시점과 지금 대통령 시점에 본인이 성장하신 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요즘은 달라진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와 공과가 있는 것 같은데, 성과는 아까 김빈 대변인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공과는 우리 박정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그 다음에 뭔가 그 구조개혁과 혁신개혁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좀 구조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베푸는 식으로 뭐 간 것. 이것도 되게 잘한 거지만 거기에서 멈춘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경제적인 면이고, 정치적으로는 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 위기나 뭐 북한 미사일 위기 같은 현안에 대응을 열심히 잘 하셨지만 좀 더 구조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말고는 크게 손대시지 못한 것 같은 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과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직도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고 지지율 47%인데,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왜 좋아하냐면 문 대통령이라는 그분의 인품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좋은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그 정치 타벌들 대상으로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발전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쪽에서 되게 뛰어나다고 보는 분들만큼은 아니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국민 앞에서의 정치적 정치적 어떤 그 적극성의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하다못해 트럼프나 아니면 그 뒤로 가면 오바마나 케네디 같은 분들에 비하면 많이 떠지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대중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런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국민과의 교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님께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옛날 이제 저는 약간 성운의 느낌인데 그 훌륭하신 분이고 그걸 주변 참모들은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시면서 국정을 끌고 가시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그 국민과 반대파를 대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하시는 거 그거는 좀 이분하고는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역량이 좀 그 대중민주주의 시대에는 중요한 것 같고 특히 한국같이 특히나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한 사회에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님의 특성이자 좀 한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요새 드는 고민은 그 문 대통령님께서 보면은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국정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국정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진짜 그 판단력이나 국정을 운영하시는 스킬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그 정치력 그거는 정말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 그런 게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한국 정치를 이렇게 아까 뭐 김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걸 좀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11시 반이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뭐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가 더 기대된다. 과연 퇴임 이후에 어떤 사실 한 번도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퇴임하고 나서 잘 되신 분이 없거든요. 근데 좀 이분만은 좀 퇴임 이후에 좀 순탄하게 정상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해외도 좀 다니시고 또 남북 관계 특사 역할 같은 것도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그 국민의 자산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적 자본으로서 뭔가 좀 계속 그 활동, 건강한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퇴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부디 감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좀 행복한 퇴임을 그 누리는 대통령도 좀 우리 그래야 좀 그 후학들이 또 그거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후손들 보기 민망하고 창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잘된 대통령으로 또 기억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뭐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뭐 토론할 거리가 있지만 그건 또 우리가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좋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일정만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되게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이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일정은 1월 27일 그러니까 설 연휴 28일이면 설 연휴 직전이니까 좀 그렇고 그 앞에 27일 목요일 저녁 오늘처럼 밤 10시에 저희가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한국 현대사의 중요 인물을 여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도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뤘죠. 그래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다뤘으니까 원래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넘어가서 윤석열 씨나 이런 분을 다뤄야 되는데 윤석열 씨는 자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옆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종인 씨, 김종인 씨의 그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번 27일에 그 독서 모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째 한국 현대사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김종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준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좀 켜주세요. 비디오 켜고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비디오 키시고 한송현님, 김민수님, 최승재님, 최웅림님 네,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세요. 이정아님도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시고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자, 화면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혹시 지금 그 스크린샷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그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스크린샷 가능하신 분 있으면 좀 한번 해주세요. 스크린샷 되는 분 있으신가? 자, 이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뭐 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다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